자, 우리 이제 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는데 먼저 문제를 보면은 소비자한테 인도된, 자,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 건데 이 제품의 전체나 일부가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 그때 이제 사용하고 난 후죠. 다시 사용자한테 돌아오거나 폐기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우리 유통 채널 단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이제 익숙한 채널인데, 자, 이때 소비자한테 인도된 제품의 전체. 만들어갖고, 어쨌든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갔습니다. 뭐가 이전됐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됐는데, 여기서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이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유지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하고, 나중에 이들이 물건을 다시 사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보상 판매를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존에 쓰던 전화기를 다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돌아오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폐기되는 것. 더 이상 안 쓰고 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생산 물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관련이 되는 물류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조달 물류는 뭐예요? 어떠한 제품을 만약에 오더가 떨어져서 만들어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조달을 하고 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조달시키는 가는 것까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판매 물류는 여기서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하려면 뭐예요? 뭔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촉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 사내 물류는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역물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역이에요.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물류 체계가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역으로. 근데 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 경우. 더 이상의 어떠한 사용 가치가 없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생산 라인부터 완전히 삭제되거나 또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제품을 돌려주고 거기서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물류가 가장 가깝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제4자 물류.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물류 업무를 수행할 기업들이 합작 투자로 존재한다. 자, 합작 투자란 건 뭐예요? 기업과 기업 간이 서로 연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공생 마케팅을 펼치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일자 물류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도매상, 소매상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컨트롤이 가능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나오다가 3자 물류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신 수행해 주는 사람들이 나왔어. 근데 4자 물류는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물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컨설팅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이 물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고객 회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연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전문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3자 물류 서비스 기능에 당연히 고객관리 기능. 이 고객관리는 역시 그것을 맡긴 물류회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물류 기획, 플랜도 짜주고 뭐다? 컨설팅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4자 물류는 컨설팅 기능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순히 3자 기능에서 했었던 것들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에다 플러스 뭐다?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바로 컨설팅 기능이. 4자 물류는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합니다. 화주기업, 화물주인 기업, 이제 고객 회사죠. 컨소시엄 형태로 물류업, 전문업체와 관계를 맺는다. 해서 내가 어느 기업한테 맡길 건지를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요 기업이 나랑 잘 맞아. 파트너사가 될 것 같아. 그럼 그 기업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 고객사 기업한테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화주 기업과 물류 서비스 제공자 간의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자, 고객 화주 기업, 물건을 그것을 이제 맡기는 기업이 되겠죠. 맡기는 기업과 물류 서비스 제공자, 즉 내가 이제 물류 회사예요. 대행할 회사야. 이들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끈끈한 커뮤니케이션을 인해 가지고 물류 기능도 수행하지만 거기에 마지막 요 컨설팅 기능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보기 2번하고 연결되는 기능이에요. 근데 3번을 보면은 특정 물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법인으로 SCM상의 기능 일부를 대행하며 운영된다. 자, 이 말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3자 물류를 얘기합니다. 3자 물류를 얘기하는데 얘들은 그냥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얘네들이 이제 뭐다?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게 바로 컨설팅 기능이다. 그게 바로 사자 물류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3번은 3자 물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밑에 그림을 잘 넣어 놨습니다. 자, 컨설팅 업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제휴를 일단 맺어요. 기업과 기업 간의 제휴를 맺고요. 그리고 하나의 얘네들이 컨설팅이란 건 뭐예요? 결국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엇을 준다? 이게 바로 하나의 결론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물류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당신이 우리 고객사인데 당신들의 어떠한 부분들,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게 현재 나온 사자 물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보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창고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관의 원칙. 자, 우리 혹시 보관의 원칙 10가지를 기억을 하시나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보관의 원칙은 이것처럼 기출문제처럼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거나 또는 내용을 준 다음에 이것이 무슨 원칙이냐라고 묻는 수준의 내용만 나옵니다. 이 1과목은 개론 내용 수준이기 때문에 깊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보면은 자, 통로 대면 보관이라고 있어요. 자, 얘들은 어때요? 물건을 이제 피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피킹은 뭐예요? 물건을 꺼내고 가져오는 걸 얘기해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간이나 어떤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통로면에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면에 있는 것들 얘기죠. 요것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해서 여기서 가져오는 것들이 상당히 뭐예요? 보관도 효율적이고 레이아웃의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를 설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흔히 말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하면 격자형이 됩니다. 격자형. 곡선도 아니에요. 이렇게 통로 면부터 물건을 쌓아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죠. 남는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정사각형으로 다 자르다 보면 공간이 다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입선출이라는 건 우리 뭐야? 피포라고 했죠. 피포,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해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야? 먼저 입고된 것들을 하나씩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또 잘 팔리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빼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특히 라이프 사이클, 우리 만약에 제품 수명 중이라죠. PLC라고 하죠. 이것이 뭐다 짧은 제품. 이것이 짧다라는 건 뭐예요? 신선식품이나 또는 신선식품, 유행상품. 자, 요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또는 계절상품. 그때 그 분기에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입고를 시켜서 빨리빨리
빼내는 거예요. 회전율을 높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하세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런 제품들, 그리고 그때그때 반짝반짝 팔리는 제품들, 그리고 또 계절 상품, 뭐 에어컨이나 또는 이제 겨울이면 모피 같은 거 있죠. 그런 제품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량 특성이라는 거는, 자, 중량, 무거움 또는 가벼움을 얘기하겠죠. 무게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쌓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게요. 가벼운 걸 밑에 쌓고 무거운 걸 높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무게 하중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옆에 있는 보관된 제품에까지 손상을 주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제품들은 어떻게 한다? 밑에 최대한 밑에 깔고 올라가면서 경량의 가벼운 제품들을 넣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 대형의 보관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회전 대형을 보면은,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예요. 제품의 어떤 입고가 되고요. 출하가 되는, 들어갔다 나갔다는 빈도수 있죠. 그 횟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관 장소를 결정한다. 자, 예를 들면은, 자주 물건이 들어오고 자주 빠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성상. 그만큼 이제 뭐 많이 찾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품의 회전율이 높은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예를 들면, 안 팔리는 제품 만약에 여기가 문이에요. 출입구예요. 그럼 여기다 자꾸 두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린 제품이 자꾸 여기 막고 있고, 잘 팔린 제품이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제품들은 최대한 안쪽을 밀어 넣는 거죠.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들, 많이 찾는 제품들은 최대한 문 쪽에 배치시킵니다. 즉, 이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ABC 재고관리 기법 기억나시나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 기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A 같은 그룹은 뭐예요? A 그룹은 제품의 수가 적어요. 제품 수가 적어요. 자, 제품 수가 적다는 건 희귀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가격이 어떻다? 고가예요. 고가의 제품들이에요. B는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했어요. 중간이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A하고 C인데 A 같은 경우에 이렇다면은 C는 어때요? 제품의 수는 많아요. 자, 제품 수가 많다라는 건 뭐야? 아, 그만큼 시장에 나갔을 때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저렴한 제품들이에요.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제품 쉽게 못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재 중에서 전문품에 해당이 많이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제품도 너무 흔하게 있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라면이나 또는 술이나 또는 담배나 또는 스타킹, 치약, 칫솔, 면도기 같은 제품들이거든요. 쌀이나 그런 제품도 주로 아, 편의품에 속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요 정도에서 끝나요. 아, 중요한 건 우리가 뭐다? 아, 많이 팔리고 많이 입출하가 되는 제품들은 최대한 입구 쪽에 배치를 해야 된다. 안 팔린 것들은 최대한 바깥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12번.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고객 서비스의 구성 요소. 아, 이 얘기하면 우리가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고객 서비스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들끼리 묶어놓은 걸 고르라 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거래 중 요소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건 아예 거래 중이라고 얘기를 명시를 했어요. 여기 해당되는 거 고르면 돼. 자,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객 서비스 정책에 곡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자,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책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어떠한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겠다라는 사명, 사명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정책.
아직은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전 요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제품을 추적을 했어요. 자, 추적을 한다는 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송장번호 같은 걸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왔니?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이미 내가 그 제품을 구매하고 송장번호를 받은 거야. 즉, 거래가 이미 끝난 거야. 결제도 끝난 거야. 그렇죠? 그럼 얘들은 뭐예요? 거래 후 요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거래 후는 여러 가지가 있죠. AS나 추적, 설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클레임, 불만. 미음. 수리기간 제품의 일시적 대여. 자, 이것도 뭐예요? 제품을 사고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리콜이 됐습니다.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품을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고치는 거죠. 즉, 얘는 현재 이미 거래를 한 상태에서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후 요소를 보는 거죠. 근데 니은이나 디귿은 거래 중에 속합니다. 왜? 주문 정보. 내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야.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오더를 줄 거다. 거래할 거다. 내가 이거 살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주문 정보를 입력을 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고객과 상담원이 앉아서 주문을 받고 있는 거야. 즉, 거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중 요소에 들어가고요. 제품의 대체성. 자, 이것은요, 미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음은 수리 기간이라는 어떤 시점의 전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건 이미 내가 거래가 끝나고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귿은 제품의 대체성은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 그럼 뭐 어때요? 내가 원하는 제품이 그 모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것 말고도 여러 개의 디자인이 한 번에 같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수식어가 붙었다. 미음처럼 붙었으면 거래 후지만 그냥 제품의 대체성. 여기서 말하는 대체성은 내가 에어컨 사러 가요. 에어컨 A가 있고요. B가 있고 다 에어컨이야. 내가 원하는 에어컨인데 디자인하고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골라가는 거야. 골라서 내가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 중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수식어나 어떤 기간, 시점이 붙은 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여러분들 디귿하고 미음은 별표를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미음 분명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수리 기간이라고 했어요. 내가 제품을 구매한 이유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경제적 주문 모양. 우리 EOQ 기억나십니까? 1의 주문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주문할 수 있느냐 해서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비용을 줄인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하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얘는 가정이고 가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면은 2번을 보면요. 주문량에 따른 할인을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는요. 주문을 하는데 할인이라는 개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개 주문하면 여기 가정에서는 10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개를 얘기했는데 뭐 8개를 준다, 뭐 5개를 준다. 이 할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주문량에서는 할인의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을 쓰느냐? 알려져 있다. 일정하다. 알려져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무조건 그거는 가정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할인의 개념이란 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요것만 알면 내용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일정하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가 기출문제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내용 정리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14번을 볼게요. 유통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보면은
유통기능 크게 소유권 이전기능. 자, 소유권 이전기능 나오죠? 만든 사람에서 사는 사람으로 뭐예요? 소유권이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물류기능, 배송, 그리고 수송, 그리고 보관, 하역 들어가죠. 그 조성기능. 소매상한테 제품을 가져간 다음에 이들은 어때요? 할인마트에다 자기가 갖고 온 제품들을 풀어요. 예를 들면 생선 부분, 고등어 또는 뭐 조기 이렇게 풀고, 그리고 고기, 뭐 일반적인 정육,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풀고,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쫙 이렇게 풀어요. 품목을 다양화시킵니다. 구색을 맞추는 거죠. 맞아요. 자, 유통 경로 수준이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선이 몇 단계에 걸쳐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경로가 나와 있죠.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소비자로 가는 일반적인 경우랑 제조업자, 도매상, 소비자로 가는 경우. 제조업자, 소매상, 소비자로 가는 경우, 그리고 제조업자랑 소비자로 가는 직거래 형태가 있다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게 뭐다? 유통경로 수준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이 몇 단계에 걸쳐 개입하냐, 얘네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아예 없는 거냐라고 보는 거죠. 유통 플로우에서 생산자와에서 소비자로 흐르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 흐름도 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뭐 풀 전략하고 푸시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같이 지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마케팅에서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경로란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는 경로다. 자, 그렇죠? 경로란 최종 소비자, 생산해서 만들어갖고 이들 우리가 제품을 쓰는 일반적인 사용자한테 그 흐름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부분은 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중간상, 물류기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떠한 제품들이 이전을 해가요. 이전을 해가는 데 있어갖고 거기에 따른 각종 여러 가지 정보나 용역 같은 게 있어요. 어떠한 제품에 대한 정보 또는 중간상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나열한 걸 얘기해요. 단순히 중간상 들어가고 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들이 이전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정보들, 용역에 관한 것들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으면요, 문제에서 가장이란 말이 없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내야 돼요. 다 비슷비슷하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 중에서도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15번 채찍 효과 기억나십니까? 채찍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손잡이를 누가 잡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해냈어요. 근데 보면은 각각의 주체가 독립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자, 보면은 각각의 주체가 독립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다. 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 채찍 효과라는 것은 어떤 고객들이 주문을 해요. 오더를 내요. 그럼 그 정보들이 이제 상류로 가는 거죠. 이제 생산자 쪽으로 가는 건데, 이때 가면서 얼마큼 이제 파동이 일어나면서 오류나 왜곡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쵸? 이때 소비자가 만약 주문을 조금만 늘려요. 그러면 이 조금만 주문을 이렇게 파동이 조금만 치는데 어때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더 큰 파동,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 그쵸?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조업체는 어때요? 더 많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 소비자는 2개만 더 하기를 원했는데 만들 쪽은 20개를 더 요구하게 되는 걸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파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곡이 된다는 거죠. 바뀌어진다는 거죠.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얘들은 줄이는 건데 정확성과 효율성 높인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크게 가는 건데 정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했는데, 재화를 취득. 자, 제품을 얻기 위해서 규격을 설정하고 공급원을 선정한다. 즉 제조업자죠. 그리고 거래를 교섭한다. 아, 이것은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예요.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제품을 고객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통제를 하거나 구매하거나 어떠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이들한테까지 가게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보관, 수송을 안전하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제품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오더를 받은 거죠. 그럼 제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조달하고 또는 이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완제품을 조달까지 시키는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부품을 조달하고 그리고 만들어갖고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조달시키는 데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구매와 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